3부 인류의 통합, 9장 역사의 화살. 일부 인지혁명에서 25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된 이야기로 약 7만 년 전 일어난 2부 농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을 아우를 수 있는 제3부 인류의 통합입니다. 3부 인류의 통합에서는 주로 지난 3,000년간 사람들이 전 지구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즉 인지혁명과 농업혁명 시대에 부족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제국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오늘날의 통합된 세계의 기초를 어떻게 닦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의 기초로 화폐, 제국, 보편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으로 9장 역사의 화살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인간 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해졌는데요. 이때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적 본능이 창조되었고, 이러한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라고 정의가 돼요. 20세기 전반의 학자들은 모든 문화가 완전하고 조화로우며 언제고 스스로 규정하는 불변의 본질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쳐 왔는데, 오늘날 문화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진실은 그 반대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문화는 나름의 전형적인 신념, 규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한다는 거죠. 스스로 내부적 역동성으로 인해서 변이를 계속 끊임없이 겪게 되는 건데요. 안정된 생태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존재하는 문화조차 변화를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는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는 거고, 이런 모순들을 끊임없이 중재하려고 노력하면서 변화가 불이 지펴진다. 예시로 중세 유럽 귀족들은 기독교랑 기사도를 둘 다 믿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현대 정치 질서가 있는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이 점차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 가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두 가치는 서로 모순되는 거죠. 함께 공존할 수 없다. 네. 그래서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은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외엔 없으니까 평등 그리고 자유가 서로 상충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모든 개인이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면 또 필연적으로 평등에는 금이 가게 되죠. 그렇지. 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둘 다 동시에 보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1789년 이래 세계 정치사는 이 모순을 화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로 볼 수 있다라고 하라리가 짚고 있다. 네. 중세 문화가 기사도와 기독교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는데 실패했던 것처럼 현대 오늘날 세계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모순은 인간 문화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것을 엔진으로서 계속 우리의 종이 창의성과 활력의 근원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해주고 있고, 어떤 문화에 속한 인간이든지 누구나 상반된 신념을 지닐 것이고 서로 상충하는 가치에 의해 찢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프랑스의 자유와 평등의 예를 든 것처럼 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가치는 모든 문화에 공통되는 핵심적 측면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름까지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인지부조화라고 하네요. 인지부조화는 흔히 인간 정신의 실패로 여겨지는데요. 하라리는 여기서 사실상 인지부조화가 오히려 핵심 자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만일 사람들한테 모순되는 신념이나 가치를 품을 능력이 아예 없었다면 인간이 문화 자체를 건설하고 변화시키고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을 거기 때문에 하라리는 오히려 인지부조화가 문화 변화의 핵심 자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좋다. 문화에 대한 정의로 시작해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모순되고 상충되는 가치들이 혼재되고 있다는 것. 네. 또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인지부조화라는 단어로,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넘어갑니다. 네. 네, 이렇게 인간의 문화가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데 이제 저자가 묻죠. 이러한 변화는 완전히 무작위일까 아니면 어떤 전체적인 패턴을 가진 것일까? 정답은 바로 역사에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이 책을 관통하는 거시적인 질문,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로 과연 역사에는 방향성이 있을까라는 의미 깊은,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는 것. 그리고 팽숙이가 먼저 답변 드린 대로 그 방향성은 있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자신 있게 대답한다는 것. 그래서 역사의 방향을 인식하는 게 사실상 시점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역사를 조감도처럼 보면, 조감도에 비유를 해보면 역사 발전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라는 단위로 검토를 했을 때 역사가 통일의 방향으로 향하는지 다양성의 방향으로 향하는지 판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 과정을 다 이해를 하기에는 조감도는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그렇지. 하라리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는 우주에 떠있는 정찰위성 개념을 끌고 오는데 이렇게 우주에 떠있는 정찰위성의 시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자. 즉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라는 단위를 스캔하는 시점을 취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전반적인 방향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한 하라리의 대답은 어떤 한순간에 지구라는 행성 위에 각기 분리되었지만 공존했던 인간들의 세상의 개수를 세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수백 년의 짧은 기간을 우리가 샘플로 네. 역사를 판단하기보다는 수천 년, 수만 년 이상의 음. 긴 시점으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이해하는데, 역사의 방향성을 짚어나가는데 보다 더 유효할 수 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판단이 혹은 분석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라리가 강조한다는 것. 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질문으로 지구에는 얼마나 많은 인간 세상들이 공존했을까라고 물음을 던지는데 답변도 같이 합니다. 네. 기원전 만년경에는 그 숫자가 수천 개였고 기원전 2000년이 되자 그 숫자가 수백 개, 많아야 2000에서 3000개 정도였는데 기원 후 1450년경이 되자 90%에 가까운 인류가 아프로아시아 세상이라는 단 하나의 큰 세상에 살게 된 거죠.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부분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미 밀접하게 연결된 세상이 된 거예요. 좋다. 팽숙이와 냠냠이가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만년경에 시작했던 수천 개에 달했던 문화들, 그 문화권역들이 현재 오늘날에 이래서는 약 200개의 국가로 줄어들었다. 그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되었고 축소되었다는 것. 또 그 문화들이 많이 융합되고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 전체적인 포션은 약 90%라고 본다면 나머지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류가 상당히 복잡성을 띤 4개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4개가 흡수되는 과정이 약 16세기 이후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 네. 자,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4개 권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나머지 전체 주류 문화라고 부를 수 없는 전체 문화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미 대부분과 북미 일부를 아우르는 메소아메리카 세계. 메소아메리카 세계. 네. 두 번째가 남미 서부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안데스 세계. 안데스 세계. 네. 그리고 세 번째 호주 대륙을 아우르는 호주 세계. 호주 세계. 네 번째는 하와이에서 뉴질랜드에 이르는 남서태평양의 섬 대부분을 아우르는 대양 세계.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의 문화권이 약 300년간 아프로아시아 세계에 편입되었다. 그래서 메소아메리카와 안데스 세계는 스페인에, 그리고 호주 세계와 대양 세계는 각각 영국을 통해 아프로아시아 세계에 편입이 되었고, 당시 전체 문화권의 약 90%를 차지했던 아프로아시아가 이 4개의 문화 권역을 흡수하면서 지금 21세기에 이르러 단 하나의 통합된 아프로아시아의 형태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의 거의 모든 인류는 동일한 지정학적 체계, 그리고 동일한 경제 체제, 또한 동일한 법 체계와 동일한 과학 체계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의 문화는 균일하지 않다고 유발 하라리가 정의하고 있고, 우리의 전 지구 문화는 뉴욕의 증권 중개인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양치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 방식들과 사람들을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여전히 서로 논쟁하고 싸우지만 논쟁에 사용하는 개념은 동일하고 싸움에 사용하는 무기마저도 동일하다는 것. 여전히 고유 문화에 대해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하라리는 만일 그 고유성이란 것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대 지역 전통으로 구성된 것을 뜻한다면 오늘날 지구상에는 고유 문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지난 몇 세기 동안 모든 문화가 홍수처럼 범람한 지구적 영향들에 의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관점으로 볼 때 지구적 이런 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제국들이 커지고 무역이 활발해진 지난 몇 세기 동안에 다 진행이 됐던 거예요. 아프로아시아, 미국, 호주, 오세아니아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더 견고해지는 유대 관계가 형성된 건데요. 하지만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보자면 이보다 더 중요한 발전이 기원전 첫 밀레니엄 동안 이루어졌다는 건데 맞아. 바로 보편적 질서라는 개념이 뿌리 내린 시점이기 때문이죠. 드디어 이 3부를 관통하는 3부의 키워드 보편적 질서가 등장한다. 호모사피엔스는 사람을 우리와 그들로 나눠서 생각하도록 진화를 했는데 우리란 누구든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집단을 말한 거예요.
저희가 사피엔스 3부를 읽으면서 나름 쉽게 읽어낼 수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분류법으로 우리와 그들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구분하는 이 이분법적 방식, 팽수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란 누구든 내 바로 주위에 있는 집단, 그리고 그들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 네. 이 두 가지 구분을 기초로 화폐, 제국, 그리고 종교까지 네. 아우르는 설명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러한 세 가지의 개념들을 통해 우리가 4부 과학혁명에 다가가는 데 있어 어떻게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부 인류의 통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3부의 세 가지 이야기 중 첫 번째, 화폐에 대해 만나봅니다. 10장. 돈의 향기. 먼저 화폐 출현 이전부터 살펴보면 수렵 채집인한테는 돈이 필요 없었다고 해요. 우리가 일부 인지혁명에서 살펴봤던 그 시절의 이야기. 네. 왜냐하면 수렵 채집인들은 고기, 약품, 샌들, 신발이죠. 신발에서 주술까지 필요한 모든 거를 직접 사냥하고 채집하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화폐 대신에 이렇게 직접 사냥하고 채집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물물 교환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 조가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조가비를 당신한테 줄 테니 우리한테 품질 좋은 부싯돌을 주시오 하면서 단순한 물물 교환으로 경제활동을 했던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물물 교환만 했어도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시대였다고 설명이 되고, 농협혁명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런 방식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1부와 2부 인지혁명과 농업혁명을 통틀어 말씀을 드렸지만, 인지혁명에서 말씀드린 약 30만 년 전 불을 사용했던 시기부터 농업혁명 약 7만 년 전의 시기, 그리고 약 기원전 1000년 이전까지의 시대까지도 이 3부에서 말씀드리는 물물 교환만으로도 충분히 자급자족 혹은 생활이 가능했다는 거. 네. 각각의 마을이 이슬 오빠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렵 채집인의 무리와 비슷하게 자급자족을 하는 경제 단위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마을도 작고 경제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전업 제공이나 전업 의사가 있을 수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도시와 왕국이 등장하고 수송 하부 구조가 개선되면서 전문화라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직업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의사나 법률가는 물론이고 전업 포도주 양조업자나 옹기장인은 각자 자신의 전문성을 갈고 닦아서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낯선 사람과도 교류를 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사회 집단이 되게 된 거죠. 그렇지. 그런 사회 형태가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그러한 사회 변화에 걸맞게 구시대의 물물 교환하는 방식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 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 사이 물품 교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시대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 사회에서는 중앙 집중적 물물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어요. 각 전문가들한테 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다 받아둔 뒤에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분배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지. 재분배하는 형식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 방법을 도전한 것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유명한 거는 옛 소련인데요. 사실상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능력에 따라 일을 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다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일하고 가능한 한 최대로 받아낸다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렇지. 네. 이거는 우리가 앞선 책들에서도 살펴봤지만 공산주의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시스템적인 구조의 한계를 짚고 있다는 것. 네.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가 이제 많은 수의 전문가를 연결시키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냈고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을 개발했다는 것. 네. 자, 드디어 돈과 화폐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네. 초기의 화폐는 그렇게 기술적인 돌파구를 필요로 하진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00원, 500원, 1000원이 아니라는 거. 네. 왜냐하면 화폐라는 건 그냥 정신적인 혁명인 거죠. 너와 내가 가치를 공유하는 실체라고만 동의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우리가 2부 농업혁명의 후반부 7장, 8장에서 말씀드렸던 상상의 실제, 허구, 그리고 우리가 신뢰와 약속을 바탕으로 한 상상 속의 질서의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돈을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주화가 발명되기 훨씬 전부터 화폐는 사용되었는데 금속이 아닌 다른 물건들이죠. 조가비, 가축, 가죽, 소금, 곡식 이런 것들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전역에서 약 4,000년간 화폐로 쓰였다고 해요. 그렇지. 무려 약 4,000년간이나 이런 것들이 화폐로 통용되었다. 화폐라는 것으로 약속되었다는 의미.
그래서 무려 20세기 초까지도 영국령 우간다에서는 별보배 고둥 껍데기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가능했다라고. 약 100년, 200년 전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었다. 별보배 고둥은 조개 종류 중 하나래요. 네. 그래서 현대의 교도소나 전쟁포로 수용소에서는 담배가 돈의 역할을 한 적이 종종 있었다. 이건 사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실제 연초라고 해서 담배가 화폐 기능을 대신했던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충분히 군대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해보셨거나 들어보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정리. 오늘날에도 주와 지폐는 화폐 유형으로서는 드물다고 설명한다. 심지어 현재 와서도 주화와 지폐는 화폐 유형으로서는 드문 것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세계 전체의 화폐 총량이 약 60조 달러지만 주화와 지폐의 총액은 6조 달러 미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돈의 90% 이상이 우리 은행 계좌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 내용은 저희가 토마 피케티의 자본가 이데올로기를 다루면서 실제 유통되는 통화량이 총 자산 규모의 약 10% 정도 안팎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상업 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모종의 화폐라는 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돈은 모든 사람이 원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아마 돈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일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돈을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본인과 동일하게 돈을 원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곧 당신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것과 돈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돈은 거의 모든 것을 다른 거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보편적인 교환 수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서 설명은 돈이 거의 모든 것을 다른 거의 모든 것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보편적인 교환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상적인 형태의 돈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하게 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화폐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2부 농업혁명의 후반부에서 말씀드렸던 상상 속의 질서와 관련된 키워드가 다시 한번 책의 270페이지에 언급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7장과 8장에서 언급했던 키워드 신뢰와 약속은 온갖 유형의 돈을 주조하는 데 쓰이는 원자재고, 따라서 화폐란 상호신뢰 시스템의 일종이지만 그저 그런 상호신뢰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이 고안한 것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상호신뢰 시스템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신뢰를 창조한 것은 정치, 사회, 경제적 관계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네트워크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정리하고 있다. 네. 그래서 화폐의 최초 버전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상호 신뢰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물건을 화폐로 정의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화폐로 알려진 수메르인의 보리화폐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2부 농업혁명에서 잉여 생산물의 등장과 함께 인류의 가장 혁신적인 발명품 중 하나로 쓰기를 언급했던 것. 그게 약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들이 쓰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공교롭게도 이 수메르인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화폐를 사용한 인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보리화폐는 실제로 그냥 보리였어요. 네. 그래서 다른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평가하고 교환하는데 이러한 보리의 양을 일정하게 정리를 해서 보편적인 척도로 사용한 거죠. 그렇지. 보리화폐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보리고 보리를 화폐라고 불렀다는 의미로 보리화폐라고 부른다. 네. 그리고 이 보리가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화폐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건 보리가 실질적 가치를 가졌다고 설명하는데 네. 이 실질적 가치란 보리를 저와 냠냠이가 주고받았을 때 그 보리를 실제로 내가 식량으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실질적으로 내게 가치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 보리가 실질적 가치를 지녔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 네. 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실질적 가치를 지녔다고 해도 이게 하나의 생필품이 아니고 돈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어야만 했던 거죠. 네. 이런 화폐의 역사에서 진정한 돌파구가 생긴 것은 그 화폐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가 없는 돈, 그렇지만 저장과 운반이 쉬운 돈을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 중간쯤에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현한 은으로 된 세겔이었다고 해요. 세겔은 은어가 아니라 은 8.33g을 말하는데요. 보리와 달리 은 세겔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진 않았어요. 은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옷으로 만들어 입을 수도 없고 그래서 유용한 도구를 만들기에는 이 재료가 너무 무르다는 거죠.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은으로 된 세겔 같은 경우는 앞서 팽숙이가 말씀드린 보리화폐와 달리 실질적 가치를 지니지 않았고 내재적 가치 또한 지니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개념의 최초 시초가 되는 동전. 개념으로 은의 세계를 설명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은과 같이 정해진 무게의 귀금속은 결국 동전, 즉 주화를 탄생시키게 된 건데요. 역사상 최초의 주화는 기원전 640년경 아나톨리아 서부에 있는 리디아의 왕 알리아테스가 만들었다고 하네요. 표준화된 무게의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고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표식도 새겨져 있었는데요. 이 표식은 두 가지를 증명한대요. 첫 번째로는 해당 주화에 귀금속의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주화를 발행하고 보증하는 것이 당국의 누군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용되는 모든 주화는 실제로는 이 리디아의 주화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꾸준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화폐의 사회적 기능은 신뢰와 약속이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신뢰와 약속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전, 주화 또는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가 다른 종류의 사기에 비해 항상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어 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위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 당시 왕의 힘과 특권과 왕 개인에 대한 반역 행위로 받아들여졌다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가 바로 왕권 침해였고 그 처벌은 보통 고문과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 그러니까 주화에 왕의 이름이나 얼굴을 새겼고 그것이 곧 로마 황제의 권력 그리고 진실성을 모두가 믿었기 때문에 주화를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처벌했던 거죠. 그래서 팽숙이가 말씀드린 기원전 640년경 아나톨리아 서부에 있던 리디아의 왕 알리아테스가 인류 최초로 만든 주화, 로마의 화폐 데나리우스의 모티브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 무슬림 칼리프들은 그 데나리우스의 이름을 아랍어화해서 디나르를 발행했다는 것. 그래서 이 디나르는 오늘날까지도 현재에도 요르단, 이라크,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튀니지를 비롯한 여러 나라 화폐의 공식 명칭이다라고까지 설명하는 걸 보니 기원전 640년경부터 오늘날 현대에 이르는 화폐의 역사와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로마의 주화가 실제로 인도나 다른 무슬림 국가와 교류를 하는데 사용이 되었고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는 이런 단일 화폐권역의 등장은 아프로아시아의 통일을 위한 기초, 결국에는 지구 전체를 단일 경제 정치권역으로 통합하는 기초를 놓았다고 해요. 네. 여기서 유발 하라리가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중국인, 인도인, 무슬림, 스페인인의 문화는 서로 크게 다르고 또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 적은데도 다 똑같이 금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는 건 어째서일까 질문을 해요. 그렇지. 왜 대체 금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멀리 떨어진 애들, 전혀 상관없는 문화권끼리도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느냐,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는 것. 여기에 경제학자들한테는 대답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상반된 문화를 가진 두 지역이 무역으로 연결이 되면 운송 가능한 물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도랑 지중해 지역 사이에 정기적인 무역이 시작됐을 때 인도 사람은 금에 관심이 없었고 거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중해에서는 금이 선망하는 신분의 상징이어서 엄청 가치가 높았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해 봤을 때 인도랑 지중해 사이를 왔다 갔다 여행하는 상인은 금의 가치 차이에 주목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러면 인도에서 금을 싸게 사가지고 지중해에 가서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인의 경제활동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결과로는 인도에서 금의 수요와 가치가 급상승하게 되고 그 동시에 지중해에서는 금이 유입이 많이 되면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경제 원리가 있고요. 그 결과 인도와 지중해에서 금의 가치는 매우 비슷해질 거라는 결론이 도출돼요. 그래서 냠냠이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각기 다른 문화 권역에서 금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게 된 이유에 대해 유발 하라리가 나름의 경제학적인 설명을 곁들였다는 것. 네. 종교는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돈은 다른 사람이 그것이 가치 있다고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된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10장 화폐를 다루는 돈의 향기의 마지막 챕터, 돈의 대가를 살펴봅니다. 돈은 두 가지 보편적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라리가 설명하고 있고 그 두 가지 보편적 원리란 첫째, 보편적 전환성. 돈이 있으면 당신은 마치 연금술사처럼 땅을 충성심으로, 사법을 건강으로, 그리고 폭력을 지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두 번째 보편적 원리는 보편적 신뢰로서 돈을 매개로 삼으면 임의의 두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에도 협력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돈이 가진 두 가지의 보편적 원리라는 것. 네. 이러한 돈에도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데요.
돈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보편적인 신뢰를 쌓게 해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신뢰는 인간이나 공동체 또는 신성한 가치가 아니라 돈 자체 그리고 돈을 뒷받침하는 비인간적 시스템에 투자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방인이나 이웃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닌 주화를 신뢰할 뿐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팽숙이가 말씀드린 것까지 해서 10장을 정리하면 화폐를 통해 언제나 시장이 지배한다는 믿음, 그리고 왕과 사제와 공동체가 건설한 댐은 돈이라는 파도를 상대로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이것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지. 따라서 인류의 통합을 순수하게 경제적인 과정으로만 보아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단 한 줄로 정리하는 이 10장의 핵심 문장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수천 개의 고립된 문화들이 세월이 가면서 점차 합쳐지게 되면서 오늘날의 지구촌을 형성하게 됐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금과 은 그리고 화폐 등의 역할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해 못지않게 강철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강철은 즉 제국을 나타내고 네. 이어지는 11장에서 제국의 역할과 제국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라고 설명한다는 것. 오. 자, 그래서 10장에서 다뤘던 화폐를 뒤로하고 두 번째 보편적 질서,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11장. 제국의 비전. 과거에 존재했던 문화 대부분이 늦든 이르든 어떤 무자비한 제국의 군대에 희생이 된 거고 제국은 이들의 문화를 어떤 망각 속에 밀어 넣었다고 해요. 자, 그렇게 제국의 등장을 알린다. 네, 그러면서 하라리는 21세기를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은 어디가 되었든 제국의 후예이다 라고 제국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라는 것의 정치 질서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제국의 명칭으로 불리려면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서로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는 상당한 많은 수의 서로 다른 민족이나 국민을 지배해야 제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둘째, 제국의 특징은 탄력적인 국경과 잠재적으로 무한한 식욕이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기본 구조와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않은 채 갈수록 더 많은 국가 그리고 더 많은 영토를 집어삼키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음식을 먹는 식욕이 아니라 팽숭이가 말씀드린 더 많은 국가와 영토를 집어삼키고 소화한다는 의미의 식욕을 설명드린다는 거.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덕분에 제국은 다양한 소수 민족과 생태적 지역들을 하나의 정치체계 하에 묶어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와 지구가 점점 더 큰 부분으로서의 하나로 융합될 수 있었다고 해요. 10장 돈의 한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편적 질서들이 갖는 공통점, 앞서 9장에서 말씀드렸던 인류 역사의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성은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지금 팽숙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소수 민족과 생태적 지역들을 하나의 체제로 묶어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인류와 지구에서 점점 더 큰 부분 하나로 융합해가는 과정에 화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제국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종교까지 이러한 다양한 보편적 질서들이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네. 그래서 강조할 점은 제국이 그 기원이라든지 정부 형태, 영토의 범위, 인구의 크기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문화적 다양성과 국경의 탄력성으로만 정의된다는 것이에요. 제국이 반드시 군사적 정복으로 등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국은 물리적 크기랑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요. 제국이 왜소할 수도 있는데 예시로 아테네 제국은 최전성기에도 그 크기와 인구가 오늘날의 그리스보다도 작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즈텍 제국은 오늘날의 멕시코보다도 작았고요. 그래서 이 두 국가는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제국이었지만 지금 오늘날 와서 그리스와 멕시코는 제국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자는 수십 수백 개의 서로 다른 통치 조직을 점차 그들 밑에 복속시킨 데에 반해서 후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국의 등장과 제국의 정의까지 살펴봤고 제국에 대한 현대의 비판을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제국주의자라는 말은 거의 최고의 정치적 욕설이다라고 하라리가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보다 심한 말은 파시스트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비판 두 가지를 가져와 보면 첫째, 제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수많은 피정복 민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다.
둘째,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실행해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제국은 파괴와 착취의 사악한 엔진이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은 자결권이 있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한다는 것.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비판을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두 번째 질문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정리한다는 것. 1번에 대한 뒷받침으로 사실 실제 제국은 지난 25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치 조직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국이 매우 안정된 형태의 정부고, 첫 번째 비판은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하라리가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실제 제국은 지난 2500년간 세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정치 조직이었다는 거죠. 이 시기에 살던 인류의 대부분은 제국에 속해 있기도 했고, 제국은 매우 안정된 형태의 정부라고 표현을 해요. 정치 조직이었고 안정된 정부였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수많은 피정복 민족으로 인한 게 아니라 외부의 침공이나 내분에 따른 지배 엘리트 계층의 분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덧붙여서 제국이 오래 지속되고 존속되었던 것은 그만큼 피정복 민족을 효과적으로 잘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방식이다. 네. 그리고 제국에 대한 현대 비판 두 번째라고 이야기했던 제국은 파괴와 착취의 사악한 엔진이고 모든 민족은 자결권이 있고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려면 수많은 사람을 악랄하게 살해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전쟁과 노예, 국외로 추방하거나 대량 학살 등 이런 제국의 일반적인 수단으로 제국이 건설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비판에 따라서 제국이 그 뒤에 가치 있는 걸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은 또 아니고요. 제국은 엘리트들 정복에 따른 이익을 군대와 성체에만 쓴 것은 아니고 실제로 철학, 예술, 사법제도, 자선에도 썼다고 해요. 그렇지.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인류의 문화적인 성취 중에 상당한 몫이 제국이 피정복민을 착취한 덕분에 생겨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냠냠이가 잘 설명해 줬는데 유발 하라리가 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장단점을 함께 언급한다는 것. 그래서 강점과 단점, 흑과 백, 명과 암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역사적인 사실과 팩트에 대해서 그 기록된 역사에 대해서 장점만을 언급하거나 단점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양면성을 함께 언급하고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읽는데 한 번 더 다가오더라고. 엘리트 문화와 고급 예술을 넘어서 보통 사람들의 세상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대부분의 현대 문화들에서 우리는 제국의 유산을 찾아볼 수 있죠. 그렇지. 이슬팽숙 냠냠도 결국 제국의 후예가 아닌가라고 하라리가 설명해주고 있고. 네. 결론적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칼로서 강요당했던 그런 제국의 언어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꿈을 꾼다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란 피지배계층이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칼로서 강요당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 그리고 결국 칼로서 강요당했던 피지배층이 그들을 강요했던 억압했던 제국의 언어로 말하고 생각하고 꿈꾼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제국 화폐처럼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제국. 분명하게 정보가 남아있는 최초의 제국은 사르곤 대제의 아카드 제국이라고 하고요. 기원전 2250년경 등장한 제국이에요. 이 사르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인 키시의 왕으로 첫 발을 내딛었고요. 이후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메소포타미아 모든 도시국가뿐만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중심 지역 바깥에 있는 넓은 영역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 이후에 사르곤의 통치권은 페르시아만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미쳤고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리아 대부분 또 현대 이란과 터키의 일부를 포함했다고 해요. 최초의 제국을 설립한 사르곤 대제에 대해서 냠냠이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사르곤 대제가 남긴 제국을 물려받을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의 사후에 끊임없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1700년간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히타이트의 왕은 이 사르곤 대제를 역할 모델로 삼았고 그들 역시도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 자랑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기원전 550년경이 돼서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등장하면서 이보다 더욱 인상적인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키루스 대왕이란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네. 자, 키루스 대왕 이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사르곤 대제, 아시리아의 왕, 바빌로니아의 왕, 히타이트의 왕들은 각각 본인들의 나라 혹은 그들 국가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러나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제는 본인이 속한 페르시아의 왕을 넘어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최초로 주장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페르시아인들은 우리가 너희를 정복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말했고, 이 키루스 대제는 복속당한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랬으며 페르시아의 신민이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했다는 거지. 이것은 그래서 기존에는 없던 개념, 없던 방식으로 상대 국가, 상대 민족을 정벌하고 함께 융합하려고 했던 시도로 최초로 보여지는 대목인 것 같고, 온 세상을 그들을 위해 지배한다는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주제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진화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사회적 포유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이민족의 공포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고 하라리가 설명한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와 그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사피엔스는 인간을 본능적으로 우리와 그들의 두 분류로 나누고, 우리란 너와 나, 언어와 종교와 관습이 같은 사람들을 말하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우리가 아닌 그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우리는 언제나 그들과 전혀 다르며 그들에게 빚진 것은 전혀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중 한 명이라도 우리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들의 영토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라는 것.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와 그들로 구분되었던 인종적 배타성과 대조적으로 키루스 일의 제국에서 이데올로기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인종적 차이, 문화적 차이가 있었겠지만 제국은 온 세상이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것, 모든 장소와 시대에 적용되는 일군의 원칙들이 있다는 것, 모든 인간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인류가 하나의 대가족으로 인식되었고, 부모의 특권은 자녀의 복지에 대한 책임과 함께 존재하는 기본적인 질서, 생각으로 이직되게 된 거예요. 키루스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새로운 제국가는 알렉산드르 대왕에게로, 그리고 그에게서 다시 고대 그리스의 왕, 그 다음은 로마의 황제, 그리고 무슬림 칼리프, 인도의 세습 군주, 그리고 마침내 심지어 소련의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에게로 이어졌어요. 이처럼 자애로운 제국가는 제국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피지배 민족들의 반란 시도를 무효화했고, 또 독립된 민족들이 제국의 팽창에 대항하려는 시도까지 무효화했다고 해요. 그렇지. 인류 최초로 기록된 아카드 제국의 사르곤 대제를 시작으로 네. 그래도 기억했으면 하는 한 이름, 키루스 대제를 기점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 고대 그리스의 왕, 로마 황제, 무슬림 칼리프, 그리고 현재의 미국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제국과는 굉장히 인류에게 유의미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네. 이러한 제국은 수많은 작은 문화들을 융합해서 몇 개의 큰 문화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데, 제국 내에는 아이디어와 사람, 그리고 재화와 기술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지역에서 보다 더욱 쉽게 퍼져나갔는데요. 제국 자체가 의도적으로 아이디어와 제도, 관습, 그리고 규범을 퍼뜨렸는데, 이렇게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 스스로 편하게 피지배층을 지배하기 위해서였고, 팽수이가 말씀드린 것을 표준화라고 설명한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 스스로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표준화와 정통성,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제국이 수많은 작은 문화를 융합해 큰 문화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한다. 네. 이러한 정통성을 설명드리자면, 우월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데, 자기네 문화는 정복자보다 피정복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됐다고 주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야만인들에게 평화와 정의와 교양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믿고, 미개한 게르만족과 얼굴에 물감을 칠한 갈리아족은 천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로마인 덕을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중국의 지배층은 이웃 나라와 그 신민들을 제국이 문화의 혜택을 가져다 주어야 하는 비참한 야만인으로 취급했어요. 이 의도는 황제에게 천명이 부여된 것이 세상을 착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가르치라는 의도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팽수기가 말씀드린 로마의 예, 그리고 냠냠이가 말씀드린 중국의 예를 통해 제국이 하나의 문화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역사적인 두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국이 작은 문화를 융합을 해가는 과정에서 패자의 문화적 동화 과정은 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제국주의의 문명이 다양한 피정복 민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것을 흡수할지언정 그런 혼성의 결과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낯설었던 거죠. 피지배 민족이 제국의 문화를 수용한다고 해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제국의 엘리트가 이들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이는데 수백 년은 아니더라도 수십 년은 걸린다는 점인 거죠. 자, 그래서 책의 302페이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제국이 여러 소수 민족들을 하나의 큰 문화로 묶어내는 과정의 두 가지 장치, 보편화와 정당성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바로 책의 302페이지에 제국의 주기라는 하나의 표로 잘 정리되어 있다. 그래서 단계별로 로마, 이슬람 그리고 유럽의 제국주의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그중에서 로마를 살펴보면 작은 집단이 큰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 로마인들이 로마 제국을 건설한다라고 설명하고 제국 문화가 구축된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피어났다. 그리고 제국 문화가 피지배 민족에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은 피지배 민족이 라틴어, 로마법, 로마의 정치사상 등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할 수 있고 피지배 민족이 공통의 제국적 가치의 이름으로 동일한 지위를 요구한다는 것은 일리리아, 갈리아, 카르타고 사람들이 로마적 가치의 이름으로 로마인과 동등한 지위를 요구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위가 동일해졌고요. 그렇지. 그리고 제국을 설립한 자들이 지배력을 잃는다는 것은 로마인은 특유의 인종 집단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제국의 통제권은 새로운 다인종 엘리트로 넘어간다라는 것. 제국의 주기 마지막 단계로 제국의 문화는 계속 꼽히고 발전한다는 것. 이것은 로마에서 일리리아, 갈리아, 카르타고 사람들은 스스로 채택한 로마 문화를 계속해서 지속 발전시킨다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로마 그리고 이슬람, 유럽 제국주의를 각 단계별로 제국의 주기라는 하나의 표로 정리하고 있다. 네. 하라리는 역사를 좋은 편과 나쁜 편으로 깔끔하게 나누고 모든 제국은 나쁜 편에 속한다고 분류하고픈 유혹이 들기도 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상 거의 모든 제국은 유혈 사태 위에 세워졌고 압제와 전쟁으로 권력을 유지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제국이 정의상 나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음을 던지거든요. 자, 지금 냠냠이가 말씀드린 부분 저희가 11장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284페이지 21세기를 사는 거의 모든 사람은 어디가 되었든 제국의 후예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 우리도 결국 누군가가 승리한 제국, 하나의 문화로 담아낸 제국의 후예가 아닐까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과연 이렇게 나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제국에 속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네. 맞아요. 어쨌든 인류의 모든 문화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제국과 제국주의의 문명의 유산이고 어떤 학술적, 정치적 외과 수술을 한다고 해도 그 제국만의 유산을 우리가 이렇게 도려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예시로 독립한 인도 공화국과 영국령 인도 제국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영국은 인도를 정복하고 점령하는 과정에서 인도인 수백만 명의 목숨을 희생시켰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라는 현재 국가는 대영 제국의 자식이죠. 영국인들은 인도 아대륙의 거주자들을 살해하고 부상 입히고 처형하기도 했지만 현재의 인도 사법제도를 봤을 때 영국인들은 인도 사법제도의 초석을 놓았고 행정부 구조를 창건했고 경제적 통합을 극히 중요한 철도망도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한 인도는 영국에서 구현된 서구 민주주의를 정부 형태로 받아들였고 영어를 아직도 공용어로 쓰고 힌디어나 타밀어, 말라얄람어를 쓰는 사람들도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중립적 언어로 영어를 쓴다고 해요. 그렇지. 이외에도 인도인들이 크리켓 경기를 좋아하거나 차를 열심히 마시는데 이것 또한 영국의 유산인 거고요.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가 과거에 리뷰했던 하룻밤에 있는 영국사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우리가 더 이전에 존재했던 진정한 문화를 재건하고 지키려는 희망에서 잔인한 제국의 유산을 모조리 거부하더라도 인도와 영국의 사례처럼 보나마나 그때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덜 야만적인 제국의 유산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지. 네. 다시 말해 영국의 식민 지배로 인해 인도 문화가 불구가 되었다고 붕괴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굴 제국의 유산과 그들의 델리 점령을 신성시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런 외래 무슬림 제국의 영향에서 진정한 인도 문화를 구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굽타 제국, 쿠샨 제국, 마우리아 제국의 유산을 신성시하는 셈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문화적 유산이라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라리가 정리한다는 것. 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제국의 역사까지 이어서 봤을 때 기원전 200년경 이래로 인간은 대부분의 제국에 속해 살았고 미래에도 대부분 하나의
제국 안에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라는 환상이 실현될지도 모른다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가 전개되면서 민족주의는 급속하게 입지를 잃고 있다고 하고요. 오히려 보편적 인권의식과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해요. 오늘날 세계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조각나 있지만 국가들은 빠른 속도로 독립성을 잃고 있다고 표현하는데요. 어느 국가도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실행하거나 마음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수행할 실질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 냠냠이의 말을 받아 11장 제국의 비전 정리합니다. 308페이지. 우리 눈앞에서 형성되고 있는 오늘날의 지구 제국은 특정 국가나 인종 집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옛 로마 제국과 비슷하게 이 제국은 다인종 엘리트가 통치하고 공통의 문화와 이익에 의해 지탱이 된다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기업가, 엔지니어, 학자, 법률가, 그리고 경영인이 이 제국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현재도 받고 있고 이들은 지구제국의 부름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각자가 속한 국가와 민족의 충성을 바치며 남아있을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지.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제국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오늘날의 지구제국을 정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국의 정의와 제국의 역사 그리고 제국을 비판하는 과정, 오늘날의 제국의 형태까지 살펴봤고 제국을 뒤로하고 12장으로 갑니다. 12장 종교의 법칙. 보편적 질서 3가지 중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종교입니다. 네. 하라리는 종교가 돈과 제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인류를 통일시키는 매개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종교가 초인적 질서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규범과 가치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가 서로 다른 인간 집단들이 사는 광대한 영역에 자신들의 가호 아래 묶어두려면 종교에 2가지 추가적인 속성이 필요하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제 어디서나 진리인 보편적이고 초인적인 질서를 설파해야 한다. 2번째, 이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종교는 보편적이면서 또한 선교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초기 수렵 시절의 종교는 애니미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애니미즘의 종교 세계관은 매우 국지적이었다고 하고 특정 장소나 기후 현상이 지닌 독특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 우리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지혁명 당시 수렵 채집인들이 지구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그들이 각자 다양한 혹은 고유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 이야기와 연결해 종교를 설명해 본다면 종교 역시도 수렵 채집 시절에 다양한 형태로 초기에 애니미즘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네. 그 이후에 농협혁명이 이러한 종교혁명을 동반하게 되었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제 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하고 저희가 앞에 1, 2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업혁명이 종교혁명을 동반하면서 그래야만 했던 이유, 인간들이 군집생활을 하고 더 많은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국가 혹은 제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상의 실제 혹은 상상 속의 질서와 같은 형태로 이런 종교가 대두되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농협혁명이 미친 최초의 종교적인 효과는 동식물을 영혼의 원탁에 앉은 동등한 존재에서 소유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과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일 수 있다라는 신념을 인간이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평생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좁은 지역에서 보내는 한 그 지역의 정령만으로도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 수가 적었으니까. 네. 그 지역이 넓혀지고 이제 왕국이 생기고 교역망이 확대되면서 이 왕국 전체나 교역지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권력과 권위를 지닌 존재들이 필요해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교. 네. 그리고 이것들이 다신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신교는 풍요의 여신이나 비의 신, 전쟁의 신을 비롯한 무리의 어떠한 강력한 신들에게 통제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신들에게 탄원할 수 있는 존재였고 신들은 예배와 제물을 받는다면 황송하게도 비나 승리, 건강 등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존재,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번 짚어볼 만한 포인트는 우리가 농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2부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농업혁명이 시작됐다고 해서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당시 호모사피엔스들이 다 같이 농업혁명을 지금부터 시작하자는 아니었다는 거지. 네. 그것과 결을 같이 해서 다신교 역시도 다신교가 출현했지만 그 이전에 다신교가 출현하기 이전 애니미즘의 형태로 있었던 믿음들도 역시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네. 지역에 국소적으로 일부 존재하게 되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다신교의 출현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에 대해 나오는데 애니미즘적 존재죠. 양이나 동물, 악마 같은 게 아니고 호모사피엔스, 인간의 지위였다고 해요. 왜냐하면 애니미즘은 인간을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존재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고 믿는 반면 다신교는 세상이 신들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시각을 키워간 종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도나 희생, 죄업 같은 것이 생태계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다고 보는 게 바로 다신교예요. 그래서 지금 팽수기와 냠냠이가 말씀드린 내용, 보편적 질서의 마지막 세 번째 종교의 시작, 종교의 발원을 말씀드렸고 수렵채집 시대의 애니미즘부터 종교의 출현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 다신교의 등장까지 말씀드렸다. 종교의 시작으로 다신교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다신교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종교 형태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대접야 제로에서 다뤘었던 일신교, 그리고 일신교와 달리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이신교의 형태도 등장하게 되고 그 이후로 무신론과 무신론의 뒤를 이어 인본주의에 기반한 세 가지의 종교 형태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다신교의 신을 믿는 신자 가운데서 일부는 자신의 수호신을 몹시 좋아한 나머지 다신교의 기본 통찰에서 멀어져 갔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 유일신을 믿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최초로 알려진 일신교는 기원전 1350년경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이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신교인 기독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팽수기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기독교는 저희가 지대접야 제로의 6장 기독교 파트에서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신교는 사실 일신교만 나온 게 아니라 이신교도 나왔다고 설명이 되는데요. 이신교는 서로 반대되는 두 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선과 악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일신교와 달리 이신교에서의 악은 독립적인 힘을 말하는데요. 그 선한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도 아니고 그 신에 종속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신교는 온 세상을 이 선과 악 두 힘의 전쟁터로 보고요.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어떤 일들은 다 그 싸움의 일부라고 설명이 돼요. 이러한 이신교는 1000년 이상 번성을 했는데요.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조로아스터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중앙아시아의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발흥을 한 거의 모든 종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노시스파와 마니교 등 여러 이신교의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몇 세기가 흐른 후에 조로아스터교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들은 일신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 무너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날 이신론을 믿는 공동체에는 인도와 중동의 한 줌 정도 있을 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신론이라는 개념, 이신교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들린다.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것도 나도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을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가 5년 동안 읽는 책에서도 이신교라는 개념은 처음 등장한다는 거. 네. 이런 부연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일신교, 이신교, 다신교 이런 종교 형태들을 다 묶어서 제설혼합주의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요. 제설혼합주의는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충하는 사상, 여기선 종교겠죠? 사상 혹은 종교를 동시에 인정하는 행위와 그리고 각기 다른 원천에서 가져온 의례나 관례를 혼합하는 행위에 대한 명칭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앞서 설명한 이 종교 형태들을 모두 제설혼합주의로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수렵채집 시기에 애니미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의 개념이 다신교, 그리고 일신교, 또 다른 이신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교학자들이 현재 지금의 세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제설혼합주의라는 개념으로까지 묶어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실제로 제설혼합주의야말로 단 하나의 위대한 세계 종교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유발 하라리의 생각입니다. 네. 그 이후 기원전 1000년부터 완전 새로운 종류의 종교가 앞으로 아시아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신을 섬기지 않는 신생 종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도의 자이나교, 불교, 그리고 중국의 도교와 유교, 지중해 분지의 스토아 철학, 견유 철학, 에피쿠로스주의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신조는 세상을 지배하는 초인적인 질서가 신의 의지나 변덕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 법칙의 소산이다라는 것을 믿는 주의예요. 그래서 팽수기와 냠냠이가 말씀드린 신을 섬기지 않는 종교라고 말씀드린 것들, 주로 불교, 도교와 유교,
그리고 견유 철학과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까지 저희가 모두 지대넘냐 제로와 지대넘냐 2권 그리고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책들을 통해서 이미 다루고 설명드린 내용이라는 것. 네. 이 책 사피엔스에서 다루는 내용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풀어냈기 때문에 과거의 네. 방송들을 참고해 주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들으실 수 있다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최근으로 돌아와요. 지난 300년은 흔히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점차 중요성을 잃어가고 세속화되는 시기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라리는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시기부터 수많은 자연법칙 종교가 근대에 새로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유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와 국가사회주의가 그러한 예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팽수이가 말씀드린 자유주의부터 국가사회주의의 예까지 국가제도 혹은 시스템으로 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체제의 개념으로의 접근이 아니라 자연법칙 종교라고 표현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은 내용이고 네. 이것들을 종교에 반열해서 함께 해석해보고 접근해본다는 것.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연법칙 종교로서 인본주의적 종교라는 개념을 말씀드릴 건데요. 앞서 계속 설명한 유신론적 종교는 신을 믿기 때문에 신에 대한 숭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이 인본주의적 종교는 인간, 좀 더 정확하게는 호모사피엔스를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호모사피엔스에게 특유의 신성한 성질이 있고 이 성질은 다른 모든 동물이나 다른 모든 현상의 성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호모사피엔스 고유의 성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이 호모사피엔스의 성질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보는 종교적 관점이에요. 모든 인본주의자는 인간성을 신성시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정의는 각각 다르다고 해요. 인본주의는 인간성에 정확한 정의를 두고 다투는 세 개의 경쟁 분파로 나뉘고 있는데 그치,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종교라는 것. 네, 세 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유주의적 인본주의, 두 번째 사회주의적 인본주의, 마지막으로 진화론적 인본주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성은 개인주의적이며 개별 호모사피엔스 내에 존재하고요. 그중 최고의 계명은 개별 호모사피엔스 내면의 핵심과 그리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인간성은 개인이 아닌 집단적이며 전체 호모사피엔스 종 내에 존재하고 그중 최고의 계명은 호모사피엔스 종 내부의 평등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팽수이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개념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와 사회주의적 인본주의는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라는 사회 체제와 사회 시스템 정치 제도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론적 인본주의인데요. 진화론적 인본주의는 인간 또는 인간성은 변화가 가능한 종이면서 인간은 인간 이하로 퇴화할 수도 있고 초인으로 진화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 이하로 퇴화하는 것을 막고 초인으로 진화되도록 고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요. 네. 그래서 이 진화론적 인본주의야말로 가장 흥미롭게 읽을 만한 대목인 것 같고 이러한 예로 바로 나치를 이야기한다. 네. 나치가 다른 인본주의 분파랑 구별되는 점은 인간성에 대해 좀 더 색다른 정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나치는 다른 인본주의자들과 달리 인류를 보편적이고 영원한 무엇이 아니라 진화하거나 퇴화할 수 있는 변하기 쉬운 종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초인으로 진화할 수도 그리고 인간 이하로 퇴화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나치의 주된 야망이야말로 인류의 퇴화를 막고 진보적 진화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네. 나치가 인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아리아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정신병자 같은 호모사피엔스의 소위 퇴화된 종류들은 격리하거나 심지어 근절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냠냠이가 설명드린 내용이라는 것. 네.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학살 또는 이러한 호모사피엔스의 퇴화와 진보적 진화를 추구했던 내용들은 저희가 앞서 다른 책들에서도 다양하게 다뤘었고 최근의 책 중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에서도 다뤘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3부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보편적 질서, 돈, 제국, 그리고 종교, 마지막 종교를 말씀드렸고 종교에서는 역시 애니미즘의 시작부터 인본주의적 종교관 세 가지까지 시대순, 역사순으로 유발 하라리의 주장을 따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3부에서 설명하는 보편적 질서 세 가지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3부의 마지막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성공의 비결. 3부를 정리하는 마지막 장 13장 성공의 비결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편적 질서 세 가지와는 별개로 혹은 그것들을 포함해서
역사학을 전공한 유발 하라리가 실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접하고 있는지,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설명해낼 수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유발 하라리가 어떻게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볼게요. 앞서 저희가 3부에서 말씀드렸던 상업, 제국, 그리고 보편 종교는 사실상 모든 사피엔스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세상으로 끌어들이게 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필연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구촌 사회가 필연적이었다고 해서 최종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특정한 종류의 지구촌 사회처럼 될 것이냐라는 것은 100% 확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팽숙이가 말씀드린 특정한 종류의 지구촌 사회라는 건 예를 들면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120만 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단 하나의 지구의 상황을 특정한 종류의 지구촌 사회라고 정의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양자역학에서 혹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지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회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배제하고서라도 혹은 그런 상황들과 같이 놓고 봤을 때 특정한 종류의 지구촌 사회가 과연 필연적인 것이냐라고 다시 반문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죠. 네.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기독교의 발생 같은 사건에 결정론적 설명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본다. 네, 이 결정론적 설명이 이제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내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은 인간사를 생물학적, 생태학적 혹은 어떤 경제적 힘의 작용으로 설명하려 하는데요. 로마가 지배했던 지중해 연안의 지리적, 유전적, 경제적인 뭔가가 필연적으로 일신론의 발생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너무나 명백하다라고 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야. 일부 학자들이. 일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런 결정론적 이론에 회의적이라고 해요. 학문으로서 역사학이 지닌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는 특정한 역사 시대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왜 하필 그 일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었고 또 다른 식으로는 전개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가 점점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 네. 이제 역사가 필연성이 없고 어떤 우연한 계기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거죠. 냠냠이가 말씀드린 결론은 역사가 결정론적이기 바라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가 결정론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민족주의, 자본주의, 인권 이런 것들이 우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결정론으로 설명될 수도 예측될 수도 없고 역사는 카오스적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힘이 작용하고 있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너무너무 복잡하므로 힘의 크기나 상호작용 방식이 극히 조금만 달라져도 그 결과에는 막대한 차이가 생길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저희 3명 이슬, 팽숙, 냠냠이가 셋이 가위바위보에서 결과가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역사는 너무 많은 인과관계를 가진 혹은 개연성을 가진 사람들의 가위바위보 혹은 그 이상의 경우의 수로 발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카오스적인 상황을 어떠한 결정론으로도 바라보기는 너무 섣부르다 혹은 결정력은 호소력이 크지 않다라고 설명한다는 것. 네. 자, 그래서 13장 성공의 비결의 피날레 354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가진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필연성 그리고 결정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유발 하라리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이에 대한 자문자답으로 하라리가 말하길 물리학이나 경제학과는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고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한다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정의할 수 있는 한 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354페이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페이지로 다가온다. 네. 그리고 하나 더 358페이지. 유발 하라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추가되는데 역사의 역학은 인간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상 가장 성공한 문화가 반드시 우리 호모사피엔스에게 가장 좋은 문화라고 생각할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진화와 마찬가지로 역사는 개별 유기체의 행복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개별 인간은 너무나 무지하고 약해서 대개는 역사가 자신에게 그러니까 즉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 네. 이렇게 유발 하라리가 역사를 대하는 관점을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다라고 느껴진 장이 바로 이 13장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전해드리면서 네. 3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부의 9장 역사의 화살부터 13장 성공의 비결까지
그래서 수렵채집과 농업혁명의 시대를 지나서 과학혁명으로 가기 이전에 그 중간에 연결고리로 우리가 바로 문화를 통해 인류의 통합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인류를 통합시킬 수 있었던 과정에는 보편적 질서로 세 가지의 요인을 유발 하라리가 꼽아봤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돈, 제국, 그리고 종교였다는 것. 이 세 가지의 물질적 혹은 무형적인 개념을 통해서 인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그 이상의 수천만 명의 단위로 나아가는 데 있어 혹은 지구촌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어떻게 하나 되고 그들을 묶어낼 수 있었는지 이 세 가지 보편적 질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왔고 마지막 13장 성공의 비결에서는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3부를 마무리하고 사피엔스의 마지막 4부로 갑니다. 15세기와 16세기 이후의 인류 역사,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다루는 과학혁명의 시작으로 14장 가겠습니다.